70살이 넘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것은 지혜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최근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이가 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지만 대다수는 배우자와 자녀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도 배우자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정이 깊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루를 함께하면 100일의 은혜가 있고 100일을 함께하면 바다보다 깊은 인연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깊이 쌓인 부부의 정이 있기에 늙어서도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믿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가깝다고 여깁니다. 자녀는 자신의 피와 살이며 어릴 때부터 정성과 고생으로 키워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사랑을 베풀어 왔기에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 깊은 애정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늙어도 자녀가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70살이 된 우씨 부인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가 아닌 다른 세 사람이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름은 우씨입니다. 올해로 70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25살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의 가정 형편은 좋지 않았고 말수도 적고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 결혼은 대부분 부모가 정했기에 저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고 말 그대로 중매 결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큰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부부로서 특별히 다정하거나 달콤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남들보다 더 잘 지내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낳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나친 애정이 아닌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보살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이 성장하고 결혼하면서 각각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이 독립한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돌보았습니다. 두 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는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역시 가정의 일을 혼자 도맡아 하며 헌신했으므로 그에 대한 미안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진짜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심으로 가까운 사람이 따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중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남편에게 병원 응급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병원 검사 결과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병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곧바로 수술을 받았죠. 수술이 끝난 후에도 병세가 심각해서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했는데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저를 돌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매일 제 곁에서 성심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은 점점 저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성심성의껏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 같이 불평하고 가끔은 큰 소리로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도 몹시 화가 났고 결국 남편과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두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아들에게 큰 기대를 했지만 두 사람의 행동은 저를 깊이 실망시켰습니다. 큰아들은 병문안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볼일이 있다는 핑계로 서둘러 병원을 떠났습니다. 작은아들은 아예 병원에 오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제 돌봄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저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던 중 먼 시골 고향에 계신 90대 어머니가 제 병원 입원을 알게 되셨습니다. 본인 건강 문제로 직접 오시지 못했지만 집에서 키우던 닭 2마리와 바구니 가득한 계란을 동생을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동생이 병문안을 와 제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집에 많은 농사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남아 저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2살 어리지만 오랜 농사일로 인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 동생이 제 옆에 있어 주겠다고 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은 매일 식사를 사오면 제게 먼저 먹이고 그 후 식사를 하려면 이미 음식이 식어 있곤 했습니다. 때때로 몸이 아파지면 동생은 즉시 다가와 제 몸을 마사지하며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동생이 매일 밤 병상 옆에서 간이 침대를 깔고 함께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동생은 곧바로 일어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대우는 평생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무리하는 것을 염려해 저는 결국 그가 떠나도록 간곡히 부탁했고 마지못해 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생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돈을 들여 간병인을 고용하여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돌봄을 받았습니다. 몸이 완쾌되어 퇴원한 후 저는 늦은 나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 친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신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70세 우씨 부인의 이 자전적 이야기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고정관념을 흔들었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점은 부부간에 수십 년간 쌓아온 깊은 정이 존재하며 이는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유대감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도 단순한 혈연을 넘어서 깊은 친밀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녀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을 할까요? 이는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본질을 바라봐야 하며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도 보이는 깊은 애정은 시간이 흐르며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하고 화목해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노년의 삶에서 서로 의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원래 효심이 깊더라도 부모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녀들은 종종 자신의 가정과 실리를 우선시합니다. 이럴 때 노년이 자녀에게 기대는 것은 부질없는 환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 친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퇴직 후 농촌으로 가서 생활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70세 기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저는 60세에 퇴직했으며 당시 제 배우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퇴직 후에는 도시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도시 생활은 편리한 인프라와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도시 생활에 실망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다양한 소음이 들려왔고 공기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대기 중에는 항상 불쾌한 냄새가 섞여 있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도심의 혼잡함과 계속되는 바쁜 생활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정작 휴식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조용한 곳이 없었고 늘 바쁜 환경에서 여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도 없고 마땅한 취미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끔 산책하는 것 외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식의 노후 생활은 제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도시에서 지내면서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한 퇴직한 노인이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노후를 보내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고 그 내용은 제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본 후 저 역시 농촌으로 가서 노후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촌 생활을 시작하기 전 다양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시의 집을 팔아버릴 뻔할 정도로 남은 인생을 농촌에서 보내겠다는 결심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농촌에 도착한 후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마을은 도시에서 200리 이상 떨어져 있었으며 경치가 아름답고 산과 물이 어우러진 매우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하고 심신을 가다듬기에 좋은 장소였죠. 이곳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숙소였습니다. 처음에는 농촌에서 집을 구하는 것이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조건이 괜찮은 집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며 돈을 준다고 해도 임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많은 노력을 들여 가까스로 하나의 집을 구할 수 있었고 새로 임대한 집을 수리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는데 몇 달이 걸렸으며 전체 비용은 약 78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절약하는 편이 아니었다면 비용은 더 들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정식으로 새로운 집에 들어갔습니다. 뒤쪽에는 약 한 마지기 정도의 빈 땅이 있었고 그것을 정리한 후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심었습니다. 또한 근처의 빈 땅에서 작은 닭과 오리 같은 가축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심어놓은 과일과 채소는 벌레에게 갉히거나 새들에게 쪼여졌습니다. 키우던 가축들도 이유 없이 죽어가는 일이 반복되었고 저는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많은 노력을 들였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농촌은 공기가 맑고 오염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가구가 가축을 키우기 때문에 마을 곳곳에 가축 배설물 냄새가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냄새에 익숙해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을 피하고 조용한 농촌에서 밤새 푹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밤 닭과 고양이 소리가 들리고 새벽이 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은 차량을 몰고 밭으로 향하는 소음이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저는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농촌의 인터넷 신호도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는 신호가 끊기고 심지어는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연결이 끊겨 당황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나면 마을의 다른 노인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들과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농촌 이야기나 농업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저는 그저 옆에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많은 노인들도 저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젊은 이들이 대부분 일을 나가면서 집안의 농사일은 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들은 바빠서 저와 함께 앉아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교통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았지만 폭우가 내리면 길은 진흙탕이 되어버렸고 산사태 위험도 있어서 외출이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며칠 후에 도시에서 전 동료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폭우가 쏟아져 몇 시간 만에 길이 통행 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집에 머물러야 했고 이후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은 저를 섭섭하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농촌에서 좋은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구입하기도 어려워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읍내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읍내까지 가려면 마을 주민의 오토바이나 산륜차를 타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을 할 줄 모르고 운전면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농촌의 의료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고 심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지면 곧바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숨이 가빠져 마을 의사가 왔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결국 군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송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상황이 달랐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에 온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저를 경계하고 심지어 싫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외로움을 느끼며 농촌 생활을 지속했지만 3년이 지나자 더는 견딜 수 없었고 남은 임대 기간의 집세를 포기하고 도시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농촌에서의 노후 생활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이상적이지 않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퇴직 후 농촌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노인들에게 신중히 생각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농촌은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아 도시와는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노후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은 완벽한 곳이 아니며 그곳에서 노후를 보내려면 많은 문제와 불편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농촌에서 노후를 보내겠다고 결심한 노인이라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노인이 건강한 신체를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완전히 병이 없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심각한 질환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병이 발생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인들은 반드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스스로 운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농촌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 운전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셋째, 노인들이 농촌 생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농촌 생활은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촌 생활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게 가지지 말고 평범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70세 노인은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노년에 직면한 다양한 노후 생활 방식 중에서 배우자와 함께 서로를 돌보며 지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부는 수십 년 동안 함께 지내며 생활 습관과 성격을 서로 맞춰왔기 때문에 노년기에 더욱 큰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노인들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을 겪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 노년을 보낼 계획은 무산됩니다. 그래서 일부 노인들은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다시 함께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정말로 행복한 노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70세의 한 노인은 이를 강력히 부정하며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합니다. 제 이름은 묘상입니다. 저는 올해로 70세가 되었고 55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고 당시 제 계획은 배우자와 함께 지내며 서로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묘상 씨는 결혼 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고 회상합니다. 그들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다툼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후를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라고 믿었습니다. 퇴직 초기에는 이러한 방식이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여가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배우자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는 이후 낮에는 전혀 기운이 없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함께 노년을 보내는 방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서 저는 끊임없이 맞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고자 했습니다. 3개월 후 저와 나이가 비슷한 유 씨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혼 경력이 있었고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새로운 동반자를 찾고 싶어 했죠. 유 씨와 몇 차례 만나고 교류하면서 저는 그가 대체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 씨도 저에게 호감을 보였고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유 씨와의 생활을 통해 나중에 노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내기를 기대했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유 씨의 행동도 제게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해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못하는 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유 씨는 함께하지 말라고 말하며 책임을 졌습니다. 게다가 생활비도 반씩 부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플 때 유 씨는 내 곁을 떠나지 않고 간병하며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심지어 밤에는 제 발을 씻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전의 배우자 외에는 아무도 저를 이렇게 보살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유 씨를 신뢰하게 되었고 중요한 모든 서류와 자산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정성을 보여주면 유 씨도 저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 씨는 집안일을 더 이상 도맡지 않고 모든 일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집안일을 못하는 제게는 큰 부담이 되었지만 유 씨는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외출하여 춤을 추거나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비 분담도 하지 않았고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 씨의 옷이나 화장품, 심지어 매주 하는 미용까지도 제 돈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자주 제게 지분 소유권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를 거부하자 유 씨는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고 가끔은 폭력적인 행동도 보였습니다.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유 씨가 제 계좌에서 90만 원 이상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돈은 노후를 위한 저축이었는데 우연히 이를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이미 저를 지치게 했기에 저는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노년의 새로운 배우자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우리가 인정해야 할 점은 노년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외롭고 고독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노인들이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함께 노년을 보내고 서로를 돌보며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생각은 어느 정도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새로운 배우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로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모든 기대는 허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에 새로운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노인들은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진정으로 함께할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상대방이 진심으로 함께 지내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다른 의도를 품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굳이 새로운 배우자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경우라면 새로운 관계보다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노후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매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